네, 이어서 신용장의 사용과 관련해서 절차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주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신용장 발행 의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발행 의뢰라고 했던 부분, 발행 의뢰는 뭐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무역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신용장을 그 무역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이것이 매수인의 의무로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대금 결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행 의뢰인이 이 무역 계약 조건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래 상황마다 그 필요한 서류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FTA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경우 그 거래 상황에 따라서 필요 서류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사안들을 이제 발행은행에게 얘기를 해서 신용장을 발행을 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내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어떤 거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신용장을 발행을 하려면 사실 실무상으로 이 신용장 대금과 관련된 정도의 어떤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냥 수수료만 먹고 은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발행은행이 자신이 대금 지급을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아왔을 때 발행의뢰인이 부도가 난다거나 서류에 대한 어떤 상환을 하지 않게 되면 발행은행은 이 뭐 물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 부도가 나는 건데, 일종의 어음에 대한 부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신용장을 발행하면 신용장 그 지급 금액만큼의 담보를 발행 의뢰인한테 요구하게 됩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신용장 통지가 있습니다. 신용장 통지라고 하는 거는 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해서 발행된 신용장의 내용들, 조건들을 이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것인데, 뭐 직접 통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서 수익자한테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대다수는 그 수익자가 존재하는 수출국 내의 은행, 뭐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 통지은행 지정할 때는 당연히 발행은행이 거래하는 그런 상한 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맺어져 있는,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되죠. 뭐 통지은행은 뭐 어떤 의무나 뭐 이런 그 어떤 버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발행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신용장 발행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어떤 진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신용장에 대한 준비를 수익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 확인입니다. 신용장 확인은 별도의 추가적인 신용장에 대한 지급 약속을 한다는 부분이죠. 제3의 은행이.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자가 부족함을 느껴서 발행은행의 1차적인 대금 지급 이것만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을 추가적으로 이중의 어떤 지급 보증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조건 변경입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그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래를 진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 조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품의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해진다거나 포장이 잘못됐거나 해서 뭐 그런 거에 관련되어서 매매 계약이 변경되고, 매매 계약이 변경되면 당연히 신용장 조건도 변경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용장을 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장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금 결제를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역 계약이 취소되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예,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신용장 당사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입니다. 함부로 없애거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시키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전원이 다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발행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도, 확인은행이 없다면 확인은행이 빠지겠죠. 확인은행이 없다면 발행은행하고 수익자 둘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으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신용장이 사실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발행 의뢰로 해서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발행하는 것인데 수입자이자 발행의뢰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거는 신용장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금융 계약이라든지 약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이 요구하는데 그걸 쌩까고 뭐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겠죠. 뭐 이 발행의뢰인이 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취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장 조건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용장 발행을 의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은행한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제안을 할 거고 오더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취소 조건 변경의 당사자인 이 발행은행과 수익자가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분할 양도된 신용장. 이게 신용장 양도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뭐 일부 넘어가 있거나 하면 그 사람도 사실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부분적으로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 말고 이 수익자가 다른 제2 수익자한테 신용장 양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조건 변경에 대해서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그 사람한테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 신용장의 양도입니다. 신용장 양도라고 하는 것은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초 수익자, 이 사람이 수출자죠. 이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된 양도은행이 있어요. 양도 신용장과 관련해서 양도 행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해주는 양도은행이 있는데 이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2 수익자한테 양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제2 수익자가 되고 그 사람이 조건에 따른 서류 제시를 하거나 조건을 성취하면 대금 지급을 하는 그런 신용장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신용장 자체가 양도 가능 신용장이어야 하고 만약에 양도 불능이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CP에서는 양도 가능 신용장은 양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 양도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원래 발행 의뢰인이고 이 사람이 여기가 원래 발행 은행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끊어서 요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용장의 거래 절차와 진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 발행은행하고 통지하고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 이 사람이 원래 수익자이자 원래 수출자죠. 이 사람이 그래서 물품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서 양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양도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에 이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자이자 매수인이자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발행의뢰를 하듯이 넘겨주고자 하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이자 수익자가 신용장에 대한 양도 요청을 하면 이 양도은행을 통해서 양도 사실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통지은행이나 뭐 발행은행에 전달이 되고 이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내용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지면 대금 지급이 발행은행의 최종 확약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물론 이 관계는 뭐 물품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이들만의 약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양도를 통해서, 양도 신용장을 통해서 양도가 되게 되면 제2 수익자는 뭐 제1 수익자에게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들의 어떤 거래 관계에 따라서 무역 계약하고는 별도겠죠. 이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관계만 살펴보자는 거죠. 요 관계, 여기 원래 원신용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들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람 수출자, 이 사람이 이제 제1 수익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양도 요청에 따라서 전액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제2 수익자가 두 개가 등장하죠.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도은행을 통해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제2 수익자한테 분할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2 수익자가 제3 수익자한테 또 넘겨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고요. 제1 수익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나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도를 통해서 이제 이 제2 수익자가 넘겨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원래 신용장 있죠. 이쪽 수입국 쪽에서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는 발행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그 원래 원 신용장 오리지널 레터 오브 크레딧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의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축을 가능하죠. 왜 금액이나 기간이 단축이 가능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수출자예요. 원래 원 수출자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무역 거래 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11월 10일까지 물품을 선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물품의 대금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11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여기 있는 제2 수익자들은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거나 부분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나 부분품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될 텐데 여기서 선적이 11월 10일까지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11월 10일 날 이루어지면 안 되죠. 뭐 이 사람 뭐 그냥 바로 뭐 취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받고 이거를 다시 또 선적하기 위한 작업이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11월 10일 날 해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여기는 뭐 10월 달에 끝내라고 10월 달 내로 하라고 하든지 뭐가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 수익자와 제2 수익자의 어떤 서류 제시 기한이라는 게 같을 수 없습니다. 줄여들 수가 있고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액도 조정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물품 선적할 때 11월 10일까지 선적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1000불이라고 했어요. 예. 만약에 이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한테 넘겨줄 때 이게 1000불이다 라고 하면 물론 아까 제가 신용장을 전부 다 넘겨줄 수 있다. 신용장을 전부 다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신용장을 전부 다 넘겨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은 무슨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이 발행은행을 통해서 1000불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한테 또 1000불 준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여기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1000불을 지급하기로 확약을 했으면 신용장 양도할 때는 적어도 한 9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를 해야 아무리 통째로 물품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 중간에 원 수출자가 중간에 마진 한 100불은 먹어야 뭐가 돌아가지. 그거 아니면 이 양도하거나 자기가 뭐 나서서 뭐 수출 선적하고 뭐 업무를 수행할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금액은 달라진다는 거죠. 원 신용장하고 이 양도 신용장을 통해서 양도되었을 때의 그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나 기간이 단축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험 부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뭐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인커텀스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IF로 뭐 CIP로 보험을 들 때 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송장 가격의 110%.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그 기대이익이나 희망이익을 포함해서 물품의 그 인보이스 가격에 한 10%의 기대이익을 더해서 110%로 보험을 듭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할 때 요 중간에 마진을 먹기 위해서라도 여기 선적 가격이 여기서의 가격이 1000불로 넘겨준다면 단가를 이 제2 수익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900불, 800불, 700불 이렇게 받겠죠. 이 중간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2 수익자가 그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1000불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보험 부보 금액 자체가 10%의 기대이익이나 희망이익을 더한다라고 치면 보험을 체결할 때 1100불로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물품의 가격은 1000불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험 금액이나 보험 부보 비율은 이 비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부분.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여기서의 단가와 여기서의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결 진짜로 보험회사랑 보험 체결해야 되는 그 금액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이 1000불이라는 금액 자체를 여기가 속일 텐데, 뭐 속이거나, 뭐 안 알려주거나 할 텐데, 모르거나, 뭐 그러면 이 보험 부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 의뢰인의 명의가 변경 가능하다. 발행 의뢰인이 누구예요? 무역거래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발행 의뢰인이 명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겨줄 때 뭐 이렇게 양도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넘겨주거나 할 텐데 발행 의뢰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 의뢰인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서류를 이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바로 알게 되면 무슨 걱정이 생겨나요. 요 사람이 제2 수익자가 매수인 발행 의뢰인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뭐 좀 치사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발행 의뢰인을 이 수익국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안 하고 제1 수익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제1 수익자가 제2 수익자한테 하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원청에 있는 그 주문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요런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보험의 부보 비율이라든지 뭐 명칭이라든지 당사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도 일종의 하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신용장하고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장 양도를 할 때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신용장 발행 의뢰부터 그리고 신용장 확인 그리고 신용장의 조건 변경 취소 신용장 양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사실 신용장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신용장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려면 사실은 UCP 600을 공부를 해야 돼요. UCP 600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신용장의 실무와 관련돼서 지켜지고 이행되고 수행되는 그러한 주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UCP 600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역 결제론 수업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무론에서 UCP를 다루기에는 너무 결제론에서 배울 강의 내용과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신용장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국제운송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국제운송도 여러분들이 국제물류론이나 뭐 그런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무론에서는
여러 무역물류 전공의 주요 과목들, 강론들에서 배울 내용들을 쭉 훑어본다는 개념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운송, 그리고 운송도 뭐 한 2주, 2주 정도 하고 또 해상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남은 기말고사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